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크고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산을 오르고 깊은 강을 건너고 먼 바다를 건넜죠. 하지만 그 모든 위대한 일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없었습니다. 성공을 향한 여정도 다르질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를 얻기 위해서,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달리지만 돌아봤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사라지고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릴 적에 타보고 싶었던 스케이트보드, 친구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던 게임,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무모한 도전이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한 무리한 과업의 하루일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먼 바다를 건너고 넓은 집과 빠른 자동차를 얻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죠. 어떻게 보면 또 치열한 한 주, 어떻게 보면 또 뭔가 설레는 한 주일 수도 있겠고요. 일단 날씨는 좀 쌀쌀해졌습니다. 꽃샘추위, 4699님도 꽃샘추위 건강 잘 챙기시라고 또 메시지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빠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네 글자네요. 오늘은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의 이것이 작년보다 약 3.7%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국 평균이고요. 지역별로는 사정이 많이 다르죠. 서울 지역 아파트는 8%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세종 지역은 3.3%, 대구는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는요, 정부가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산정해서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보유세나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또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것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공시지가라고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예. 아이고, 조금만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죠. 땅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파트를 비롯해서 전국 공동주택의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공시시가, 공시지가, 오답의 퍼레이드입니다. 근데 아까 문제에 그 정답이 있었어요. 정부가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산정해서 공시하는 가격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물만 안 드리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은 추첨을 통해서.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인철 소장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예, 저는 오늘 그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소식과 또 지난 4일 출범했죠. 대체거래소의 거래 종목이 대폭 이제 늘어난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예진 소장은요. 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사제를 출연해서 소상공인들이 받을 돈부터 정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하고요. SNS상에서 이른바 뒷광고로 보이는 게시물이 지난해 대거 적발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인철 소장이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 비축한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의원이 질의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이제 답변하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이 나온 건데요.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는 이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외환보유액 편입 불가라고 이제 밝힌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IMF의 이제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IMF는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 외환보유액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일반 신용등급의 경우 통상적으로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만에 하나 미국처럼 이제 한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한다 하더라도 과연 국제사회에서 이를 이제 과연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환 보유액으로 갖고 있는 거는 뭐 비상시에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좀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돈이면 달러나 금을 사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 또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가격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코인 시장 내에서 점유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가는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면 뭐 현대차라든가 SK하이닉스 어쨌든 뭐 순환매 구조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코인은 급등락장에서도 오직 코인 천하다, 비트코인 천하다라는 겁니다. 이 트레이딩 뷰 데이터의 데이터를 보니까 네. 이달 들어서 비트코인의 이 전체 코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62%까지 치솟은 거예요. 2021년 2월 이후 4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한 54% 비중이었는데 네. 석 달 새 8%포인트 정도 비중이 더 높아진 겁니다. 이 반면에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이 워낙 부족도 하기도 하고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더 크다 보니까 입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 여기다 이제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 비트코인 압수한 이제 자산만 이제 보유하고 나머지 네. 신규로 사들이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니까 그렇죠.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률을 따져보면 7%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뭐 이더리움이랄까 솔라나와 같은 주요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 내외로 좀 떨어지고 있는 거 봐서 유동성이 적은 이제 알트코인이 이제 폭락장에서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네. 오히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동성도 다른 코인들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자, 어이해진 소장에게 갑니다. 그 홈플러스 사태로 지금 MBK에 대한 좀 비난의 화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사죄를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네,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인데 김병주 회장이 사제 출연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받아야 하는 결제 대금에 한해서 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그런 대금의 경우에는 뭐 납품이나 입점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지금 홈플러스 미정산금이 매달 한 3,500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일단 앞서서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후에 MBK가 홈플러스 경영진과 그 회생 계획안을 준비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채권단 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이 계획안 실행에 나서야 하는데요. 양측 사이에 지금 불신과 냉기류만 흐르고 있어서 좀 아직 정식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MBK가 자구책 노력 없이 매장 매각 등을 비롯한 뭐 기존 자산 쪼개기, 뭐 채무 탕감에만 열중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진전성이 부족하다 이런 네.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김 회장이 사제 출연 계획으로 이 문제 해결 의지를 이제 확인을 한 만큼 채권단과의 협상에 조금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사제 출연 계획일 뿐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서 만약에 추후에 그 규모가 어떤지 공개됨에 따라서 실망감과 또 반발이 다시 격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범위를 좀 정하고 채권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김병주 회장의 이 전례 없는 사제 출연을 두고 최근에 이제 또 고려아연부터 홈플러스까지 MBK에 대한 시장의 평판이 굉장히 좀 위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수습하기 위한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승부수가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김병주 회장이 사직 출연한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좀 의외였어요. 네. 어차피 그 사모펀드에는 LP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고 MBK 같은 이제 곳은 운용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죠. 본인들의 자금도 좀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사직 출연으로 인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사모펀드들이 계속 M&A 잘못됐을 때 같이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의 사죄 출연이요,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보통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 자체가 투자한 기업의 경영이 조금 안 좋아져도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네. 더구나 과거에도 MBK가 투자했던 회사 가운데 경영 실패를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도 지금처럼 이렇게 수장이 직접 사죄를 출연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사죄를 내놓는 그런 셈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사모펀드 수장인 김병주 회장이 사죄를 내는 것이 이제 향후에 다른 사모펀드들이 이제 경영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모펀드는 왜 사죄 출연을 안 하냐? 지난번에 MBK 못 봤냐? 그렇게 하는 게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한적인 책임이란 또 원칙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회생 절차에서도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는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되는 대상이 채권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혼란을 좀 키울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네.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서 등 떠밀려서 돈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죠. 회생 예. 직전까지도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CP 남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 그걸 판 금융사는 불안전 판매 논란이 있죠. 또 도덕적 해이 있죠. 그런데도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단위 M&A 건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네. 고려아연도 아까 얘기해 줬던 걸 고려아연도 그렇고 CJ제일제당의 그 바이오 부분 인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론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면 MBK가 국내에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사죄 출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TMF 사태에서 봤잖아요. 최종 결정권자는 맨 마지막에 나와. 국회 불출석하겠다고 하니까 여론이 더 악화됐었거든요. 그렇죠. 국회에서도 이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김병주 회장은 이제 출석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여러 차례 그동안 이제 국정감사 대상으로도 많이 불렸었는데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한 적은 없는 김병주 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려아연, CJ제일제당의 바이오 부문, 또 딜라이브 매각건도 그렇고 또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죠. 자, 이인철 소장이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대체거래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2단계로 거래 가능한 종목이 훨씬 더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거래소, 한국거래소의 대항마죠. 이제 이 넥스트레이드가 지난 4일에는 10개 종목으로 이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부터 100개 종목이 추가로 이제 상장이 돼서 총 거래 종목이 110개입니다. 출범 2주 성과를 보면 뭐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예요. 8 to 8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인들은 뭐 정말 이제 지금 뭐 직장에서 이제 눈치 안 보고 퇴근하고 이제 거래가 가능하니까 저녁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2주 동안 10개 종목의 총 거래 대금이 한 1,400억 원 정도에 육박하는데 한국거래소의 같은 종목 대비 거래 비중이 24%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추가되는 이 100개 종목은 코스피 상장사 50개, 코스닥 상장사 50개인데요. 오늘 24일부터는 이제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350개 종목이 더 늘어나고요. 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31일에는 800개 종목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간접 상품 가운데 하나인 이 상장지수 펀드라는 이 상장지수 증권과 같은 ETF, ETN과 같은 파생결합 증권 거래도 아마 6월 이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점진적으로 좀 시장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개인 투자자 위주이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관심을 안 두고 있더라고요. 이 대체 거래소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거래가 한 종목이 2주 동안 10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수료가 아무리 뭐 30%가량 저렴하다 하더라도 큰 손들이 좀 참여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적지근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나마 이제 거래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어떻게든 유도하는 게 좀 과제로 남아 있는데 근데 가뜩이나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빠지고 있습니다. 8개월 연속 빠지고 있어서 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고 또 하나는 뭐냐 외국인과 기관들이 하는 건 물론 뭐 시장 장중에도 참여를 하지만 장마감위의 블록딜이라고 해서 대량 매매를 주로 하게 되는데 네. 이런 블록딜이나 이제 대량 매매를 위한 이제 매매 시스템이 조금은 불안해요. 자, 이런 것들이 좀 갖춰줘야지만이 좀 외국인과 이제 시장 참여자들 어떤 시스템상 안정이 좀 되찾아야지만 이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그 SNS 뒷광고 논란 좀 있었잖아요. 요즘에 네. 좀 잠잠하지 않나 싶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또 기승을 부리는 게 있어요.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에 한국인터넷 광고재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블로그, 카페, 포스트, 그다음에 유튜브, 틱톡 이런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을 쫙 해봤는데 총 2만 2천여 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0,000건을 넘어서 가장 많았고요. 네이버 블로그가 9천여 건, 유튜브가 1,0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뒷광고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게시자가 광고주 등으로부터 제품 제공과 같은 이런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음에도 네.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광고 게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치 자비로 구매를 해서 자발적으로 올린 내돈내산인 것 같이 오해를 줄 수 있는 게시물이죠. 근데 표시 광고법은 이러한 뒷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이외에도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 인플루언서의 개인적인 어떤 후기글로 위장을 해서 좀 교란하는 행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찬이나 대가를 받은 광고 게시물이라면 이제 공정위 지침에 따라서 뭐 위치, 내용, 방식 등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뒷광고가 아닌 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표시 방법도 긴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 이런 걸 눌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보기를 눌러야 협찬 광고라는 말이 보이게 하거나 뭐 댓글에 광고임을 표시하는 그런 경우도 위반 사항입니다. 규정상 그래서 본문의 첫 부분에 광고 이렇게 뭐 협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발 사례를 예로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맨 앞에 붙여도 영어로 기프트라고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해시태그로 뭐 단순 선물 뭐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고 좀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공정위 적발 내용을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뒷광고가 39%로 가장 많았고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26%에 달했습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정위 지침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게 협찬을 받은 거다라는 문구를 저 글 맨 밑에 달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가장 위에 달도록 해놓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는 있는데 근데 특히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숏폼 영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1분 네. 미만의 짧은 영상들 여기에 이제는 뒷광고가 더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뒷광고도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인데 숏폼에서의 뒷광고가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그 릴스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는 쇼츠라고 하는데 이 각각 1,000여 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이 됐는데 최근 이제 글로 된 게시물보다는 이렇게 짧은 영상이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공정위가 좀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을 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 자진 시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지난해 적발된 그 게시물 건수가 2만 2천여 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게시물의 작성자나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하도록 한 결과 적발 건수보다 많은 2만 6천여 건이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통보를 받으니까 적발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자체적으로 이제 추가 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의 직업을 조사해 봤더니 직장인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주부가 한 20%, 그다음 전업 인플루언서와 학생이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리뷰 같은 것도 대행사가 중간에서 이제 어겨 있죠. 가교 역할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영업을 할 때 어떤 곳은 아주 일부는 저희는 그 협찬 대가를 밝히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영업의 수단으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네. 협찬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었다라는 걸 밝히면 되는 거고 그걸 뭐 창피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게 네. 사실 뒷광고에서 가장 수혜를 입는 건 광고주잖아요. 광고주. 광고주가 이제 수혜를 입으니까 광고주가 모니터링하게 해야 돼요. 광고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해라. 돈 받았으면. 그리고 책임을 물으면 어차피 뭐 공정위가 나서든 뭐 금융 감독 당국이 나서든 이거 다 모니터링 못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해당 블로거 아니면 쇼폼을 올리는 그 SNS 하는 사람들은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책임의 소지를. 오늘 해담경제연구소 어이혜진 소장 그리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27분 지나가고 있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답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자, 네 글자인데요. 주택이나 건물의 적정 가치를 산정해서 공시하는 가격을 뭐라고 할까요? 정부가 2023년부터 이것을 3년 연속으로 시세 대비 비율, 즉 현실화율이라고 하죠. 그걸 69%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예를 들어서 현재 시세가 한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걸 공시하는 이거는 69만 원 정도 이렇게 표출을 해놓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높을수록 즉 현실화율 100%에 가까울수록 각종 세금도 올라가게 되죠.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이것 상승률은 3.65%였습니다. 연평균 상승률이 4.4%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 상승세가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또 평균의 함정이 있을 수 있고요. 요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오답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공시지가라고도 많이 들어왔고 최준님 부동산 기준시가라고 아이고 이거 오답입니다. 4705님 아까 오답 많다고 했더니 답답해서 보냅니다. 부동산 이렇게 예. 아 이거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 일단은 6579님은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답을 아예 주시네요라고까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긴장이 됩니다. 결실과 시작이 명확해지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또 써니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7811님이 이것 정답 맞춰주셨고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이거 많이 오르면 좋기는 하지만 세금 낼 때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당장 어떤 시세 차익을 얻기에는 조금 나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기준으로 하는 각종 세금들 매겨지기 때문에 내가 당장 시세 차익을 얻는 것 아니면 세금은 조금 더 많이 나가게 되지요. 5145님이 여기는 4인 병실이에요. 제가 라디오를 좋아해서 라디오를 틀고 있습니다. 다들 성공예감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네 분 어서 쾌차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호님이 예전에는 일하면서 몰래 듣다가 지금은 과장님 허락받고 당당하게 켜놓고 다 같이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장입니다. 훌륭하신 사업장입니다. 능률도 올라갈 겁니다. 송광호님 감사합니다.
그 네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유수님이 궁금해서 저희 집 공시 이거를 찾아봤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요거는 참고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 이것 알림이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중간이 네 글자가 정답이어가지고 그건 2부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답 공개와 함께. 저희가 지난주 그 원탁의 기자들 시간에 상속세 관련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청취자 3759번 쓰시는 분께서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 올려주셨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따져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놓으면 상속세 나중에 낼 때 굉장히 유리해진다. 네.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대형 베이커리 카페 운영하는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일부는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대형 베이커리가 뭐냐 하면은 뭐 특별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 뭐 이 사업장 면적이 뭐 330제곱미터 즉 100평 이상인 경우는 이제 대형, 초대형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상속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상속하는 재산이 30억 원을 넘어가면은 50%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게 돼요. 세율이 최고 세율 50%로 가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재산이 60억이면 세금만 한 30억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마찬가지로 이것도 60억의 가치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 회사를 가업으로 자녀가 물려받게 되면은 이 가업을 이어받는다면 최대 600억까지도 공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악용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00억의 재산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면 절반인 50억을 상속세로 떼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100억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물려주게 되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고 꼼수를 부리게 되는데 네.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회사 요건 중에 베이커리가 해당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주면은 그대로 세금을 다 물게 되지만 사업을 차려서 네.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으로 해놓으면 절세가 가능하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대형 베이커리 카페 차린 다음에 상속하게 되면은 네. 얼마나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네, 뭐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요. 부모로부터 이제 재산을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속세도 증여세도 최대 50% 세율인데요. 네. 재산이 1억 이하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10%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긴 하지만 30억 원 넘어간다면 절반인 5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네. 재산이 많으면 반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억 재산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한다거나 상속을 하면은 증여했을 경우는 세금이 20억 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게 돼요. 꽤 많죠.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한 다음에 자녀에게 가업 승계 방식으로 넘겨준다면 확 줄어든 세금은 4억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차이는 50억 원을 어떻게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네. 20억이냐 4억이냐 네, 하늘과 16억 땅 차이네요. 정도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죠. 이유는요, 살펴보면은 이제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네. 증여세에 대해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10억까지는 세금이 아예 면제가 되고요. 네. 10억 넘어가는 부분, 조금 전에 50억이었으면 10억 넘은 40억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50억 재산에서 10억을 빼고 나머지 40억에 대해서 10%만 적용해서 4억이 증여세가 되게 됩니다. 한 16억 차이 세금 꽤 크죠. 네. 물론 이제 50억 원을 물려준다라는 좀 큰 가정이긴 합니다만 네. 16억 원이나 아낄 수 있다라니까 또 사람들이 혹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재헌 님이 베이커리 지을만 하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일단 그러면 음식 업종 내에서는 초대형 카페만 가능한 거예요? 또 일반 뭐
음료를 네. 파는 커피 전문점이나 네. 다른 빵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업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커피 전문점, 카페 이런 건 안 되고요. 네. 빵집만 됩니다. 빵집, 뭐 베이커리 이런 게 되는데 세법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 맞아요. 이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업 승계를 인정받기 위한 업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이커리, 카페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뭐 업종은 아예 이제 정해놓기 나름인데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같은 이런 업종은 가업 상속이 인정되는 대표 업종인데 반해서 이제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일반 카페, 커피 전문점 이런 거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베이커리 카페처럼 빵을 만든다는 이유로 승계 업종으로 인정이 되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제조업으로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 운영하는 걸 봤을 때는 사장이 굳이 빵을 만들지 않고도 제빵사를 고용을 한다든가 그렇죠. 파티시에라든지 뭐 바리스타 등을 고용을 해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 외에는 사실 뭐 임차료 이런 부담 빼고는 크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기 때문에 베이커리 카페를 이용하는 업종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도 하는 효과도 있고 네.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니 당장 어떻게 보면 그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도 아니니 또 유예도 해주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대형 베이커리 카페 차린다고 해서 다 이렇게 상속증여세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조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조건도 까다롭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방송을 듣고 자, 우리도 이 방법 사용해야겠다 생각하는 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 이렇게 가업 승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그 베이커리 카페를 이제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도 10년 이상을 경영을 해야 되고요. 아, 베이커리 카페를 법인으로 설립한 다음에 네. 10년 이상 경영한 다음에 물려줘야 그 된다.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 법인 주식을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해줘야 되는데 승계를 예.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자녀도 승계한 다음에도 5년 동안은 직원 수도 유지해야 되고요. 사후 관리 의무도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자녀가 이제 법인의 대표이사로도 취임을 하고 그리고부터 한 5년까지는 유지를 해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는요 직원도 자르면 안 되고요. 휴업도 하셔도 안 되고 폐업도 하시면 안 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까다로운 이 조건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 조건을 못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 받습니까? 네, 불이익도 꽤 큰데요.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은 자녀가 일정 기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가업으로 물려받은 이 업종을 무단으로 세무서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아니면 상속받은 가업에 뭐 사업용 자산을 상당 부분을 임의로 처분을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다시 이제 신고도 다시 해야 되고요. 아하. 또 불이익도 큽니다.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악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적용을 받게 됐는데 적용한 다음에도 지켜야 할 사후 관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상속세 다시 신고하고 다시 납부해야 되고요. 추가로 이자 부분, 이자 상당액에 대한 가산세까지도 물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세액이 클 경우에 나눠서 낼게요라고 이야기하는 연부연납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이 네.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돼서 남은 세액을 한 번에 다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업 상속 공제를 받았다면 네. 약속한 조건을 다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중간에 좀 사업이 어려워져서 뭐 직원들을 많이 해고하거나 네. 사업을 접는다 그러면 그동안 안 냈던 세금들 다 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저 페널티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아까 박영철 님이 빵집 그래서 도시를 벗어나면 빵집 카페가 참 많이 보이던데 그런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신승호 님은 빵집도 결국은 부동산 장사 같아요. 다들 목 좋은 자리에 있네요. 이렇게. 사실 그것도 일종의 또 전략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가업 상속 공제라는 건 왜 생겨난 겁니까? 예, 가업 상속 공제가 생겨난 이유는 이제 오랫동안 땀을 흘려가지고 일군 이 기업이 네. 상속세 하나 때문에 문을 닫거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뭐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꼬막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옛날에 뭐 장인 정신이 투철하신 김씨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분의 뭐 일념은 평생 동안 최고급 명품 꼬막을 만들어서 파는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뭐 인생을 다 바쳐서 꼬막 공장을 만들어서 꼬막을 팔고 아주 튼튼한 중소기업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해서 이제 슬하의 외아들인 김꼬막 씨가 있다고 했을 때 이분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꼬막 공장의 가치가 너무너무 높아져서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절반 내라. 네. 그래서 이
절반 내기 위해서는 공장을 판다거나 아니면 직원을 자르고 아들인 김꼬막 씨가 혼자서 뭐 운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사업 운영에 있어서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라에서는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 상속세 하나 때문에 뭐 기술과 노하우, 지역 경제에 도움되고 있는 업체가 망하는 걸 원치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업 상속 공제라는 특별한 혜택을 만들었고요. 이건 이제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해온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 가업을 물려줄 때 일정한 조건에만 충족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크게 뭐 줄여준다거나 면제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제 회사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업 승계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획도 하고 활용을 하면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뭐 현금으로 물려받는 분들보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이어받는 분들이 또 네. 많이 계시는 건데 절반에 육박하는 상속세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접는다면 네. 뭐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유예, 그렇죠? 유예해주는 제도로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베이커리 말고도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도 좀 알려주세요. 안 되는 업종도요. 네,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주변에서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업종들이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업이라든지 음식점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제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업종이어야 되는데 이게 웬만한 업종은 다 되는데 안 되는 업종들이 열거가 돼 있어요. 이제 부동산 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이런 업종들이 안 되고요. 법무 서비스업 그리고 저희 같은 세무사업 같은 전문직 이제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토지가 주된 재산이 될 수 있는 이제 골프장, 스키장, 뭐 주차장 심지어는 운전면허 학원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제 해당 업종이 이제 돌아가신 분의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안 되는 업종도 꽤 많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법무, 세부, 그 세무, 네. 서비스업도 안 되고 김철훈 세무사님도 좀 네. 그러시긴 하겠네. 골프장, 스키장, 주차장 이런 데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 이제 제조업 쪽에 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앞에서도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차려서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이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개인 사업자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네, 개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다 가능한데 네. 다만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는 거는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법인과 관련된 뭐 사업이랑 재산이랑 다 전부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약간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금융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사업과 관련이 있는 토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건물, 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계장치 이러한 것들로만 위주로만 가업상속 이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조금은 이제 다른 면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 사업을 자녀들이 나눠서 갖게 되면 네. 2명, 3명이 나눠서 받게 되면은 그때도 공동 상속해도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한 개의 가업을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을 하고요. 그리고 가업 승계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그 자녀가 받게 되는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을 해주게 바뀌었어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한 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았을 때만 이게 적용이 됐었는데 아하. 2016년도서부터는 이제 공동 상속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바뀌었다. 네. 또 추가로 혹시나 가업이 2개인데 각각의 자녀 한 명 한 명씩에게 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요. 각각의 자녀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한다면 그 공제 금액 한도 내에서 가업 모두에 대해서도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여러 개 갖고 있다면 여러 자녀에게 나눠줘도 해당이 된다. 네. 자녀가 만약에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때에도 가능합니다. 이제 다른 회사에서 재직을 하면서 해당 부모님의 가업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2년 전, 즉 상속 개시일 2년 전에부터 계속해서 이제 자녀가 일을 했다고 한다면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해요. 이제 자녀가 가업 종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직접 아니 전적으로 가업에 종사했을 때뿐만 아니라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겸업할 때에도 아하.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직접 종사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상속받기 2년 전부터 일을 같이 했다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된다. 맞습니다. 다른 일을 동시에 했었어도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넘겨주고 받을 때 네. 주의해야 할 점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계속 말씀드렸듯이 물려주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을 해왔어야 되는데 네. 단순히 사장 명의만 걸어놓고 자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모가 가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세금 계획을 잘 세워서 이 가업승계 제도를 잘 이용하고 유리한 시점과 방법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려받는 자녀 입장에서는요.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를 직접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려받았다고 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업종을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산을 처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은 내가 받았던 세금 감면이라든지 추가로 이자 상당히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조심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가업 상속 공제가 당장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좋지만 네. 나중에 해당 업종이 안 좋아졌을 때 특히 직전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팬데믹 때 가업 상속 공제 받았던 분들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 사업을 이제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존에 내지 않았던 상속세를 엄청나게 내야 해서 네. 뭐 신용불량자 되고 이렇게 또 위기에 또 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계획을 잘 세워서 이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제도엔 또 명암이 다 있습니다. 김철훈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오늘도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갑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주장하며 탄핵 소추 각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비상행동과 재정당 2,000인의 공동긴급 시국선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통상협의를 마치고 어제 귀국한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이 다음 달 2일 예정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직접 챙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과 무안에서 구제역 확진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전남 지역 소, 돼지, 염소 농장에 대해 오늘 밤 10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통화인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974원 정도 현재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돈벌이 투자 백서 시간에 이 엔화로 재테크한 일명 엔테크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실까요?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연결합니다. 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엔화 가격은 왜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유는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인데요. 사실 지난해 3월부터 이제 일본 BOJ가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지난해 7월에는 0.25%로 한 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말에는 추가로 0.5%까지 인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웬이 싸가지고 일본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맞아요. 그때와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미국이 사실 좀 경기 악화 우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안전자산을 찾는 어떤 대체 자산으로 이제 달러보다는 엔화의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엔화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100엔당 851원까지 갔었네요. 근데 지금은 100엔당 974원, 975원 이 정도 수준인 거고요. 그만큼 원화 대비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될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고민이 드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엔화 강세 어떻게 당분간 네. 이어질까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올해도 벌써 1월 달에 0.5%까지 올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전망을 보면 올해 하반기 7월 정도에는 한 번 더 올라갈 걸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일본에서 이제 인플레가 이제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이제 일본 기업들이 3년 연속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금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이랑 일본이랑 금리 격차가 축소되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은 지금 이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인상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또 일부는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일단 이런 엔화 예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가입하는 건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사실 좀 발빠른 투자자들 그리고 환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엔화를 사서 모으신 분들이겠죠. 엔화 예금 지금 추이를 보면 최근에 이제 국내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9천억 원대로 이제 엔대로 9천억 엔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좀 줄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거의 이제 1년 7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엔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화 예금 통장을 열어서 엔화를 사서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는 일단은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주잖아요. 얼마만큼. 네. 근데 일단 외화 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자를 주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화 예금 통장은 그냥 환차익만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장점은 이제 뭐 주식이나 ETF처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화 예금 잔액이 줄고 있는 거는 엔화가 상승할 거다. 뭐 앞으로 BOJ가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한 분들이 넣어놨다가 이제는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엔화가 올랐으니까 거의 이자는 없었지만 환차익을 비과세로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또 환전 수수료가 적잖이 드러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여행 갈 때 환전하는 것처럼 그 실물 엔화로 바꿔서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네. 투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내가 정말 진짜 일본 여행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현찰을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카드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엔화를 직접 환전을 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현찰보다는 모바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현찰로 환전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더 높지만 뭐 모바일 앱이나 뭐 증권사 앱을 이용을 하면 이제 전산상으로만 사고 팔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저도 이제 급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공항 앞에 가서 진짜 은행에 가서 실물을 환전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미리 일단 뭐 은행 앱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로 해놓으면 전신환이라고 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수수료 거의 없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모바일 앱이나 증권사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죠. 환전은 미리미리 모바일로 네, 할 때 더 맞습니다. 싸다라는 거. 특히 엔화 관련된 ETF 상품들 많지 않습니까?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죠. 사실 증권사에서 일단은 이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들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N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가장 거래량이 많은 ETF가 KB라이즈 미국 30년 국제 엔화 노출 ETF이거든요. 네. 지금 최근 거래량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많았던
나온 게 이제 라이즈 미국 S&P 500 엔화 노출 ETF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도 엔화 가치가 동시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상품들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이다고 볼 수가 있고 엔화에 노출된 것도 사실 미국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때도 거래량을 꼭 확인하셔서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테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ETF도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어야 되고 팔고 싶을 네. 때 제대로 된 그 거래량 속에서 팔아야 하니까요. 네. 또 한동안 그 엔화로 표시된 미국 국채를 사는 ETF도 인기 많았잖아요. 지금은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 재테크 상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엔화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고 엔화 강세가 예정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이제 국채 수익률도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엔화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엔화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상품의 어떤 매력도도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말 그 일본 국채의 안정성을 믿고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엔화에 노출된 국채 상품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은 선택이지 만약에 엔화 노출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엔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가 수익을 더 네, 얻고 네. 만약에 엔화가 약세로 가면 우리는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 환차익 측면에서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엔화 특히 이제 매수 매도 시점에서 어떤 지표를 좀 확인하면 좋은지도 팁을 좀 주십시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 금리를 펴고 있느냐. 지금이 이제 금리 인상기냐, 인하기냐. 그거 당연히 보셔야겠고, 네. 지금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엔화의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는지,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이것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BOJ의 결정도 같이 또 지켜봐야겠고요.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장은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죠. 같이 한번 하나하나 홍춘욱 대표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